자, 볼게. 자, 오늘 그 실전 모의 쭉 진행을 할 건데, 과제가 이제 방학 시작해서 과제가 아마 조금 작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너무 적다. 그 표정은 뭐예요? 전혀 안 작은데라는 과제가 작아야 정상인 겁니다. 지금 방학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선생님 수업은 그 계속 진행을 하긴 할 건데 과제가 좀 더 앞서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내일 오후에 올라가겠죠? 내일 오후에 올라가는 과제는 모의고사 2회분씩 올라가도록 할게. 요 실전 모의고사 빨리 요거 끝내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으로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제 지문이 쭉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난이도 있는 경제 지문은 거의 수특에 몰려 있어서 지금 여기서 보면 주식회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되게 어렵진 않은데 지금 이런 글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거 아마 문제 풀어봤을 거예요. 그치?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냥 이거를 정보가 많은 걸 내가 한 번에 이해하고 숙지한다?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똑같아. 국어 1등급을 나온 애들도 이해하고 숙지하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본문의 내용 보면서 빨리 체크하고 찾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식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게. 아마 우리 주변에 회사들이 많은데 그 회사들 중에 이제 주식회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일단은 봐봐. 소유하고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하죠? 그럼 내가 주식을 사잖아. 그럼 나는 그 주식에, 나는 그 주식의 주인이 되는 거지? 그걸 주주라고 그래. 그럼 이 주주들의 모임이 그 회사를 소유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어떤 회사가 있어. 그 회사가 주식회사로 바뀌어. 그럼 그 회사가 주식을 만들어서 발행을 해서 공개를 합니다. 기업 공개. 그 IPO라고 하죠. 그래서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은 주식을 시장에 팔아. 그러면 너희들이 주식을 뭐 한 장 사고 2개 사고 10개 사고 그럼 너희들이 다 주주가 되는 거지? 그럼 너희들이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죠?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그 회사의 주인이잖아. 그럼 너희들이 모여서 그 회사에 뭔가 압력을 넣을 수가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너희들이 모인 걸 주주총회라고 이야기를 해. 주식을 가진 주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주주총회야. 그러면 이 주주총회가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그 회사를 운영할 사람들을 뽑을 수가 있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사가 한 명이 아니야. 이사가 보통 뭐 몇 명 또는 몇십 명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이사회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말은 너 오늘부터 이사해라 이렇게 선임할 수도 있고 야 너 오늘부터 이사하지 마 하고 자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써있지는 않는데 이 이사들의 뭘 결정할 수 있냐면 주주총회에서 급여를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요쪽은 뭐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회사를 소유하는 사람들인 거고 요쪽은 이사 쪽이잖아. 요쪽은 회사를 경영하는 쪽인 거지. 자, 그럼 봐.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야. 잘 생각하셔야 돼.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는 없고 단 주주는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들을 뽑을 거나 또는 자를 수는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럼 봐. 여기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아, 주식회사는 그러면 소유하고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첫 번째, 소유하고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 주식회사를 소유한 주주들이 모여서 주주총회를 하는데 이 주주들이 회사에다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 첫 번째, 주주들이 이사들의 선임과 해임을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급여를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주주총회에서. 그리고 이 주주들이 뽑은 이사들의 모임인 이사회에서는 그 회사를 경영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이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우리가 대표이사.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님 그러잖아. 그게 이제 이사들 중에 대표이사.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사이긴 하는데 어디 밖에 나가면 제가 우리 회사의 이사들 중에 대장이어서 내가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걸 대표이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때는 감사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감사라는 건 뭐냐면 그 회사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감시하는 사람들이 감사야. 그래서 주주가
주주가 감독기관인 감사를 뽑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감사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걸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진짜 큰 회사들, 뭐 LG나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 이런 회사는 자본금이 2조 이상이 되겠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가 이제 필수로 있어야 된다. 자, 간단한 거야. 다시 정리해 볼게. 내가 주식을 사면 나는 그 회사를 이만큼 소유하게 되는 거야. 0.00001%. 그럼 나는 주주지? 그럼 내가 그 회사의 소유주 중에 한 명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회사를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그 회의를 주주총회라고 해. 이 사람들은 회사를 소유한 사람들인 거지. 이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회사를 운영한 이사를 뽑거나 자르거나 그 사람들의 월급을 결정하는 거. 그것만 여기서 하는 거고, 나머지 뭐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까 말까, 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팔까 말까, 이런 것들은 전부 누가 하는 거야? 주주총회에서 뽑은 이사회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주식회사는 그래서 소유하고 경영이 딱 분리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어떤 회사가 있어. A라는 주식회사가 있는데, 이 A라는 주식회사가 B라는 주식회사를 먹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태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주식회사 삼률이라는 회사를 내가 먹어버리는 거야. 그죠? 자, 그걸 우리가 인수 또는 합병이라고 하고, 아마 뉴스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을 거야. 그걸 우리가 합쳐서 M&A라고 하는 거야. M&A란 말 들어봤지, 그치? 그래서 M&A라는 말은 뭐냐면, 두 회사가 합쳐지거나 아니면 하나가 다른 회사를 먹어버리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M&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합병은 아까 말했듯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고, 인수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사서 경영권이 되는 거기 때문에 회사는 분리되어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기아차하고 현대차 있잖아. 옛날에는 기아차는 기아차 회사가 있었고, 현대는 현대차 회사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게 두 개가 지금은 합병이 돼서 크게 볼 때는 현대차 그룹이라는 큰 회사 밑에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가 있는 거지. 그럼 지금 기아자동차는 아직 남아 있는 거지, 그지? 그죠? 하지만 전체 큰 회사인 현대그룹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야기하는 게 요거야. 인수. 인수라는 게 뭐냐면, 주식회사 태경이 주식회사 삼류를 인수하려고 하는 거야, 인수. 그지? 그럼 여기서 인수한다라는 말이, 내가 막 이 주식을 사가지고 주식을 사봤자 내가 이 경영권을 얻는 건 또 아니잖아. 왜냐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소유자가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소유자는 주주들이니까 주주들은 가만히 있어요. 주주들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바뀌는 거야? 경영권을 내가 가져와 버리는 거야.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야. 경영권을 가져오는 거. 자, 그럼 다시.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경영이 분리된 거 이해가 되죠? 그러면 소유한 사람들이 만든 게 주주총회. 그 사람들이 누굴 뽑아? 회사를 경영할 이사회를 뽑게 되고, 그리고 그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의해서 선임되거나 해임되고 급여가 결정되고, 이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한다. 그래서 주주는 회사의 운영에 원래 원칙적으로는 크게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봐봐. 이 이사를 주주가 뽑잖아. 이사를 주주가 뽑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사들은 주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원래는 소유하고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한번 올라가 볼게. 자, 이게 지금 봐봐. 너희들이 지금 18, 19, 20살 그런데, 그죠? 너희들이 뭐 이런 주식회사가 뭐고 사회 경제가 뭐고 이런 거 제대로 알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다 똑같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죠? 뭐 누구는 뭐 저희 아버지가 뭐 경영주라서 저는 잘합니다.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지. 그래서 다 똑같이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잘 읽고 따라오시면 돼. 자, 아까 내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게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희들 입장에서는 정보가 너무 많고 살면서 겪어보지 않았던 낯선 너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당연히 띠용 이게 생길 거야. 그래서 내가 어려운 것들은 하나씩 설명해가면서 정리해가면서 나갈 테니까 만약에 과제할 때 이게 너무 힘들다. 뭔가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보가 쭉 나열된 것 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수업 시간에 그걸
캐치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과제하는 게 중요한 거야. 과제를 하고 오답 정리를 해와야지 수업을 들을 때 뭘 들을 수 있어. 내가 몰랐던 부분을 캐치해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자, 볼게. 자, 주식회사에서 인수회사가 자, A라고 해볼까? 인수 대상인 B회사의 경영권. 자, 인수라는 건 내가 가서 그 회사를 야 10억 줄 테니까 회사 내놔 이게 아니라 주식회사의 인수라는 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뭐를 경영권을 확보하는 거. 그죠? 자, 그럼 다시 인수라는 건 그 회사를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거래. 그럼 아까 회사를 소유하는 건 주주라고 그랬었지? 경영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그러면? 아까 주주하고 또 주주총회에서 뭘 선임할 수 있다 그랬었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랬었고 그 이사의 모임이 이사회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경영권을 확보한다라는 건 이사회를 내 편으로 만든다라는 소리네. 이해되죠? 이사회를 내 편으로 만든다는 소리야. 그래서 밑에 다시 부가 설명 나옵니다. 경영권을 확보한다라는 건 전원이 이사로 구성된 회사의 업무 집행 기관인 이사회를 확보한다. 자, 똑같은 말이야. 자, 경영권 확보는 이사회를 확보하는 거고, 그리고 이 이사회를 확보하려면 전체 이사 중에 과반수,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사가 10명이야. 자,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그래. 그러면 경영권을 확보해야 되겠지? 경영권을 확보한다라는 건 이사회를 내 편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이사회를 내 편으로 만든다라는 말은 만약에 이사가 10명이면 여기서 과반수니까 6명이 누구의 편에 서야 돼? A의 편에. 나는 우리 회사의 경영권이 저 회사한테 넘어가는 거 찬성해. 라는 게 10명 중에 6명이 인수회사 편이 되면 되는 거야. 10명 전체가 아니라 과반수. 자, 그래서 이사는 주주를 대신한다 그랬었지? 자, 주주는 소유하는 거고 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이사의 선임이나 뽑는 거 또는 이사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누가 결정을 해?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한다. 자,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주주는 소유자다. 소유자의 모임인 주주총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 이사를 뽑거나 자르거나 또는 이사들의 월급을 결정하거나. 그렇게 해서 뽑은 이사들은 회사를 경영하는 거지. 그럼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말은 그 이사회를 내 편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내 편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전체 이사들 인원 중에 과반수가 새로운 회사의 우호적인 상태로 바뀌게 되면 그 회사는 인수가 된 거야. 이게 인수라는 게 돈 내고 사거나 야 이름 바꿔서 내 이름으로 바꿔 그게 아니라고. 그냥 경영진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인수야. 경영진들을. 자, 계속. 자, 그래서 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주가 의견을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의결기관이고, 의결권이란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누가 갖고 있다고? 주총이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상법, 이건 우리나라 법이에요. 369조 1항에는 주식 하나당 의결권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 안건을 가결한다, 부결한다,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최근에 우리 저쪽에 계신 그 대통령 그 사람 탄핵한다 해서 국회의원들 했잖아요. 그래서 가결한다, 땅땅땅 쳤잖아. 가결은 패스야. 부결은 패스하지 못한 거고. 자, 그래서 안건을 패스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수를 의결 정족수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지금 봐봐. 이게 쭉 같이 읽었는데 여기서 도대체 이해할 게 뭐가 있냐 이거야 내 말은. 지금 이해할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너희들한테 낯선 어휘로 된 정보들이 그냥 다다다다다다닥 나오는 거야. 그것뿐이야 지금. 그지? 그러니까는 베이스는 똑같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 자, 어떤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건 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거고, 그 회사에 자, 경영권을 확보한다라는 말은 나와.
자, 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다라는 말은 뭘 확보한다? 그 회사의 이사회를 확보한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여기서 확보한다라는 말은 전체 이사들 중에 과반수가 누구의 편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인수자 편에 서면 그 회사의 경영권은 그쪽 회사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런데 주주총회가 있다고, 주주. 자, 주주는 소유주지. 그 회사의 소유주야. 그럼 이 주주의 그러니까 그 회사의 소유주인 주주들은 주총이라는 걸 열 수가 있고요. 이 주총을 통해서 뭘 한다고? 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그들의 뭐 월급이라고 썼지만 뭐 연봉일 수도 있고요. 월급을 결정을 한다. 그죠? 월급을 결정을 한다. 자, 그리고 이거를 할 때, 다시 일로 와봐. 주주들은 뭘 갖고 있다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 이 이사로 선임하거나 해임하고 또는 그들의 월급을 정하는 걸,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의결권이라고 이야기했지? 이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거나 월급을 결정하는 걸 아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의결권이라고 이야기했어. 이 의결권을 가진 게 그게 주주고, 그리고 주주가 이거를 통과하거나 패스하거나 하는 서로 회의를 하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가결되거나 부결될 때 그때 그 기준으로 삼는 게 의결 정족수래. 의결 정족수. 그럼 이 의결 정족수에 따라서 오케이. 이 사람 이사로 하자. 이 사람 자르자. 이 사람 월급 이만큼 주자. 하고 가결하거나 야, 안 돼. 이 사람 이사로 선임하는 건 안 돼. 이 사람 월급 올리는 건 안 돼. 자, 이렇게 가결하거나 부결하게 되는 거니까 의결 정족수는 가결과 부결의 일종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지금 얘기한 건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자, 다시 계속 가볼게. 자, 이게 계속 복잡합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 이거 문제 내기 되게 좋은 거예요, 약술에서는. 자, 의결 정족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2 이상 수를 모두 충족하는 수로 산정하게 되는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합이 40만 개고 발행 주식 총수가 100만 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라고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서 예시가 나왔어요. 이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절반인 20만 개를 넘는 수니까 20만 1개만 나오면 돼. 40만 개니까.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이 아까 100만 개니까 25만 주지, 그지? 그러니까는 봐. 25만 주 이상이 찬성을 하고 동시에 100만 주 중에 25만 주 이상이 찬성을 하고 동시에 오늘 주주총회에 참석한 40만 개의 과반수,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가결하거나 부결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뭐 이해된 게 아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래서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인 25만 주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25만 주가 결정할 수 있는 만족하는 수이고, 단 산정 과정에서 출석한 이사가 보유한 주식.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주주라는 말은 주식을 보유한 주인이잖아. 그죠?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태경에 신용선 이사가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 신용선 이사도 이 주식회사 태경의 이사지만 얘도 뭘 살 수 있어? 주식회사 태경에 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경영진이면서 동시에 소유주가 되는 거지.
그죠? 아니, 이사인데 나도 사겠습니다. 나도 뭐, 그 주식 트레이더 사가지고, 나도 뭐 주식회사 태경 주식 100개 샀다. 살 수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이사이면서 동시에 소유주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주니까 어디에 참여할 수 있어? 주총에 참여할 수 있지. 주주총에 참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주주총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가진, 아까 주식 하나당 의결권 하나라며. 그럼 지금 여기서 신용선도 뭐가 될 수 있어? 이사지만 주식총회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웃긴 게 이거야. 아까 뭐냐면 주주총회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소유주인 주주들이 모여서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자기 거에 대해서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얘가 참석해버릴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자기의 월급을 결정할 때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야. 다시. 그래서 산정 과정에서 출석한 이사가 보유한 주식은 해당 이사의 선임에 대한 의결. 자, 용선이를 이사로 뽑을지에 대한 회의에서 거기서는 의결권에 들어갈 수 있대.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이 이사가 주주일 경우 여기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지금. 자신을 해임하거나 자신을 선임할 때. 하지만 급여에 대한 의결 시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자기 월급에 대한 거에서 주총에서 안건이 올라왔을 때는 이 주주인 이사는 여기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죠? 이사가 주주인 경우 할 수가 없다. 자, 또한 회사가 가진 자기 주식인 자사주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일단 요거는 이해가 되죠? 이사가 주주인 경우. 그죠? 자, 그럼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봐봐. 너희들 회사는 법인이라고 그러거든? 너네 엄마, 아빠 신용카드 만드셨잖아. 신용카드 있잖아. 너희들 엄카, 아카 막 쓰고 다니잖아. 그죠? 그럼 카드는 누구한테 발급하는 거야?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개인한테 발급을 하는 거지. 그죠? 근데 너희들 이런 말 들어봤어? 법인카드라는 말 들어봤어? 그죠? 그건 뭐냐면, 봐봐. 법인이라는 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닌데 대신 법적으로 사람인 것처럼 처리하겠다. 이게 법인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회사인데 회사를 마치 뭐처럼 인정하겠다? 사람처럼 인정하겠다. 단, 뭐에서? 법적으로만. 법적으로만 회사를 사람처럼 인정하겠다. 법적으로만 회사를 사람처럼 인정하겠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법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인 카드가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신용선 씨가 저 카드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하지만 주식회사 태경으로 카드 만들겠습니다. 가능한 거지. 왜? 주식회사 태경을 뭐로 인정하겠다? 사람인 것처럼 법적으로만 인정하겠다. 그죠? 자, 그럼 다시. 그러니까 그 회사도 자기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야. 주식회사 태경이 주식의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자사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사주. 그 회사가 자기의 회사 주식을 보유할 때 그걸 자사주. 자, 그런데 회사가 가진 자기 주식인 자사주는 의결에서 발행 주식 총수 및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나오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의결권에 들어가지 않는 게 뭐는 안 들어간다고? 자사주는 들어가지 않는다. 자, 지금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자.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 걸 우리는 경영권을 확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영권을 확보한다라는 말은 그 이사회를 확보하는 거고, 이사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주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과반수가 인정하면 되는 거야. 그죠? 주총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과반수가 인수하는 회사의 편을 들면 되는 거야. 자, 이사회는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주주들은 뭐 한 사람들이야? 소유를 한 사람들이지. 이게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게 주식회사라고.
그래서 주주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주총이라는 걸 열어서 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고 이사의 월급을 결정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주주 중에 이사가 주주일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그 이사는 자기 자신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나 주식 한 개 있으니까 나 의결권, 나한테 투표할 거 가능해. 그런데 내 월급을 낮춘다고? 나 반대하고 싶은데? 그럼 넌 안 돼. 왜? 너는 이사기 때문에 이사가 가진 주식은 월급에 해당하는 의결권은 없어. 이건 안 돼. 그래서 의결권이라는 건 이 이사들 또는 주식회사에서 주총들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의결권인데, 이게 결정이 되려면 의결 정족수에 딱 따라줘야 되는데, 자, 그 첫 번째가 전체 주식 발행수의 4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날 주주총회에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 딱 반을 하나라도 넘으면 돼. 그죠? 그렇게 되면 의결 정족수가 맞춰져서 가결, 패스되거나 부결, 거부되는 건데, 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아까 말했듯이 이사가 자기 주식을 가졌을 때 특이사항하고 자사주, 회사가 가진 주식은 의결권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봐. 선생님이 읽으면서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같이 외우자는 거예요. 같이 자꾸 듣고 외우자는 겁니다. 듣고 외워야 돼요. 자, 그럼 올라가 볼게. 이쪽은 좀 지워볼게요. 이게 헷갈릴 만하고 어려울 만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너희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계속 나와서 그런 거야. 자, 보자. 인수회사가 인수 대상 회사 이사회의 동의 없이 경영권을, 그 말은 뭐냐면 인수하려는 회사가 이사들의 동의, 이사들이 전원 반대한 거야. 이사가 10명인데 10명이 다 아예 저 새끼한테 경영권 주는 거 싫어 라고 반대했을 때, 그 인수하려는 회사가 그래? 그럼 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어 하고서는 막 인수를 시도할 수 있겠지. 그걸 우리가 적대적 인수라 그래. 이거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은밀히 주식 매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제도라는 게 있대. 그치?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야. 자, 앞에 보세요. 자, 이거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야. 자, 이사회를 확보하면 경영권을 확보하는 거지. 근데 이사들이 전부 반대했단 말이야. 그럼 인수하려는 회사가 씨발 이사회가 반대하니까 포기해야지. 그러지 않는다고. 그래? 이사회가 반대해? 좋아. 그럼 나는 주식을 사겠어. 내가 주식을 모으겠어. 그래서 내가 주식을 모으면, 그죠? 주식을 모으면 이 인수하려는 회사가 주주가 되지? 그러면 이 사람이 주식을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이 인수하려는 회사는 의결권도 많아지는 거네? 그럼 의결권이 많아지니까 좋아. 이사들 내 말 안 듣는다고, 내 편 안 든다 그랬어? 나 너 잘라버리겠어. 내가 주식 많이 사가지고 내가 의결권을 많이 확보해서 내가 너를 선임하거나 해임하겠어. 이해되죠? 요런 방식으로 막 주식을 살 수가 있다고.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 야, 그거를 너무 숨어서 뒤에서 남몰래 하는 거는 좀 페어한 게 아닌 것 같아. 만약에 네가 특정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게 된다면 네가 그 목적이 뭔지 밝혀라. 그래야지 여기에 있는 얘네들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회사 주식을 막 사면 불안하니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주식을 사는지 얘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근데 얘한테 알려주는 건 아니고 그냥 공개만 하는 거야. 공개만. 자, 다시. 자, 이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죠? 적대적 인수가. 그래서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제도가 있고, 이 제도에 따르면 투자자가 특정 회사의 주식 발행 총수의 5% 이상, 말이 5%지, 야, 시총이, 지금, LG 같은 경우가 시총이 한 10조가 넘을 텐데, 그죠? 거기에 5% 해봐. 몇천억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 하나 샀어, 500만원, 그런 게 아니에요. 소유하게 되면 그 지분율과 이라는 말은 몇 퍼센트 소유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소유하려는 목적이 그냥 주식 투자 개념인 건지, 아니면은 주식을 사서 경영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건지, 그 두 가지. 이거를 보고해야 돼.
그래서 금융당국은 보고를 받은 내용을 즉시 공시한다라는 말은 지나가다가 야 일로 와봐. 얘가 5% 샀어. 그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같은 데 띄워놓는 거야. 보고 싶은 새끼만 보라고. 그죠? 야 일로 와봐. 너 좋은 정보 알려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그래 너 이렇게 샀다고 오케이 하고 띄워놓는 거니까 그럼 보고 싶은 사람 보는 거예요. 그걸 공시라고 그래. 누구나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매수된 회사에는 별도로 통지하지는 않는다. 자, 그리고 보고의 유형에는 세 가지 보고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신규 보고, 최초에 5% 이상이 되면 하는 거, 최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동 보고란 1%포인트 이상 차이가 생긴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변경 보고란 아까 내가 보유할 때 이게 일반 투자인지 경영 참가인지 구분하라 그랬잖아. 근데 내가 처음에는 일반 투자로 시작했는데 야 이거 내가 조금 주식 더 사가지고 저 회사를 내가 한번 인수해볼까? 경영권을 확보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 목적이 바뀌었지. 그때는 이제 변경 보고가 된다. 여기까지 그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보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신규 보고, 변동 보고, 변경 보고 이런 게 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독서에서 봐봐. 뭔가 구분되거나 분류되거나 정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정의 개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얘들아 원리 또는 걔가 어떤 과정에 의해 움직이는지 이런 애들은 그냥 무조건 문제에 나온 애들이야. 이건 뭐 수능이고 약술이간에 무조건 문제에 나온 애들이고 그리고 특히 과학기술에서 영향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줬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 인과지, 그지? 그래서 결과를 준 그 대상이 또는 결과를 받은 대상이 최종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뭐 같이 올라간다. 그죠? 그런 것들. 요런 애들은 그냥 나오면 무조건 문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거 잘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소리죠. 자, 올라가 볼게. 자, 그래서 이런 적대적 인수를 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자, 기존 이사회에서는 어떻게 해? 방어하고 싶은 거야. 저 새끼가 우리 회사 주식을 사서 뭔가 우리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그러네. 다시. 주식을 사는 거는 소유주가 되는 거지. 주식을 사서 내가 그 회사를 가지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인수라는 건 뭐라고? 소유야? 아니면 경영권 확보야? 경영권 확보라고. 잘 생각해야 돼. 주식을 사는 건 내가 경영권을 확보하는 거야? 아니야. 주식을 사는 건 내가 경영권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의 지분을 확보하는 거야. 근데 소유권의 지분을 확보했을 때 이게 왜 경영권 확보에 영향을 미쳐? 내가 주총에 나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의결권이 뭐라고? 이사를 뽑거나 자르거나 이사의 월급을 결정하거나 그거라 그랬잖아. 그지? 이거 딱 기준 세워놓고 주주는 이쪽, 경영진은 이쪽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경영권, 즉 이사들이 딱 보니까 아니 지민이 이 새끼가 자꾸 주식을 사. 그래서 처음에는 주식 투자한다고 사놓고 이 새끼가 갑자기 나 경영권 확보하려고 사실 주식 사는 건데 하고 목적 변경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사들이 어떻겠어? 이 새끼 봐라? 하고서는 막으려고 하겠지 그거를. 그게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지민이가 주식을 사서 주총에서 이사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걸 방어하는 게 그게 경영권 방어야. 그래서 각국의 기업들이 고안해 왔는데 자 여러 가지가 자 또 나오지. 분류 나오지. 자 분류 나오고 정의 나오고 개념 나오면 어떻게든 문제 출제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든 문제 출제된다는 소리야. 자 차등 의결권, 초다수 결의제, 독약조항, 황금 낙하산, 시차임기제. 자, 오른쪽으로 정리된 걸 볼게. 자, 차등 의결권은 오래 보유한 주주에게 의결권을 더 많이 줘? 이거 졸라 웃기네? 왜냐면 아까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뭐라 그랬었어? 주식 하나당 의결권 하나라고 우리나라 법에 딱 정해져 있잖아. 근데 야, 너는 삼성 주식을 10년 동안 갖고 있었어? 그럼 너는 삼성 주식 하나당 내가 하나당 의결권 3개로 인정해 줄게. 이거 그럼 우리나라 상법에 위반되는 거네. 이해되지? 두 번째, 초다수 결의제는
찬성률을 높게 하는 거야. 자, 아까 과반수가 넘으면 가결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야, 저 새끼들이 지금 주식을 많이 샀어. 근데 저 새끼들이 거의 반 정도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쟤네들끼리 모이면 이사를 자르거나 선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바꿔가지고 우리 회사 법이니까 우리 회사의 법을 바꿔서 한 70% 이상으로 바꾸면 저 새끼들이 주식을 아무리 사도 이사를 바꿀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초다수결의제야. 세 번째는 독약조항. 독약조항은 뭐냐면 새로운 인수자를 빼고 원래 기존 주주들, 그러니까 새로운 주주들 말고 이전부터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들에게, 그죠? 주식을 더 싸게 매도하는 거,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100원에 사. 근데 인수자는 얼마에 사는 거야? 500원에 사는 거니까 얘가 주식을 더 많이 사야 의결권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지? 근데 문제는 얘가 사는 주식은 비싼 거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아이씨,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지. 자, 네 번째. 황금 낙하산. 이사가 인수 때문에 쫓겨나면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 기존 이사지. 이거는 새로운 인수회사인 거야. 새로운 인수회사가 나와서, 나 경영권 확보하면서 이번에 이 이사 자르고 싶어. 근데 문제는 그 이사가 애초에 계약이 어떻게 돼 있냐면,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서 이 이사가 잘릴 경우 퇴직금을 어마어마하게 주겠다. 이거는 이 이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지, 그지? 그러니까는 새로운 인수자가 야, 저 이사 잘라버리고 싶은데 근데 이 새끼 퇴직금 너무 많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 자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적대적인 이사를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한테 적대적인 사람을. 그 다음에 시차 임기제는 이사 임기가 다 다르게 끝나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매년 1월에 이사 임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10명을 딱 나눠가지고 뭐 누구는 2월, 누구는 3월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를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임기가 같은 날 딱 전부 다 10명이 교체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교체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사회 교체가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건 좀 어렵게 되겠지, 그지?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적대적 인수에 대한 방어권이다. 방어 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 자, 그런데 이러한 방어 수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대립하는데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찬성한다는 소리죠. 이 사람들은 자, 이 봐봐. 방어 수단이 찬성한다라는 말은 인수를 못하게 하겠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 말은 뭐냐면 특정 이사회, 원래 있었던 이사회가 뭔가를 막 추진하는데 새로운 경영진이 와서 새로운 이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은 하지 말고 새로운 거 하자. 이렇게 해보면 회사가 맨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인수 못하게 막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 인수 못하게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경쟁 과정을 통해서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건 또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인수가 안 된다, 인수가 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자, 반대 의견은 뭐야? 그냥 인수하게 하자. 이거 지금 추론되죠? 그 말은 이사회가 현실에 안주하니까 이사회도 우리 회사 뭐 잘 되고 있으니까 하고 막 새로운 사업도 구상 안 하고 편하게 먹고 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주가가 반영되겠죠.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지금 너들 독서노트 한 걸 나한테 이제 보내주는 친구들이 있고 안 보내는 친구도 있고 한데 독서노트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공통적인 게 뭐냐면 되게 쉬운 거 위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좀 어려운 거 위주로 해야 돼. 지금 봐. 지금 예를 들어서 이글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볼 때 기업의 인수가 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인수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총과 이사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이야기했지. 그리고 다음에 내려가서 뭐가 나오냐면 적대적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적대적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적대적 인수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에 가서 이 경영권 방어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거, 그지? 그러니까 전체 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 이 안에서 이제 너희들이 살을 붙여서 정리를 하시면 문제 풀 때 다 쓸 수가 있어.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보고 문제 푸는 거 쉽지 않다고. 그죠? 그런데 얘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봐봐. 자, 6번부터 한번 가볼게.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자, 자사주. 지가 가진 회사 주식. 오케이. 2번.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업무 집행기관. 맞죠? 그래서 주주는 소유주, 이사회는 경영진. 3번. 자본시장법에서는 적대적 인수를 어렵게 만드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보고한다 그랬잖아. 보고. 몰래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 네 번째. 금융당국은 적대적 인수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 보고를 공시하기 전에 이 회사하고는 상관없다 그랬잖아. 그냥 뭐 누가 알던지 간에 공개한다. 그렇게 나왔잖아. 4번 틀렸죠? 자, 주주총회의 의결 정족수란 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이 가결되기 위한 최소 찬성의 수. 그래서 이거 아까 뭐라고? 전체 주식 발행수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참석한 사람들의 과반수. 그지? 그 두 개가 충족되었을 때만 얘는 의결 정족수에 해당된다. 아까 본문에 있었고요. 자, 다음 거 볼게. 자, 경영권 방어 수단인데, 자, 1번을 보면 차등 의결권. 이거 아까 읽다가 이야기했잖아. 차등 의결권은 원래는 주식 하나당 의결권 하나인데 이거를 주식 하나당 의결권 2개에서 3개로 올려버리는 거니까 아까 우리나라 상법에는 주식 하나마다 하나의 의결권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문제가 있네. 얘는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근데 초다수 결의제는 뭐라고? 아까 뭐 예를 들어 과반수인데 이거를 뭐 60%로 올린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상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의결권 하나에 주식 하나인 건 맞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1번은 차등 의결권은 우리나라 상법을 위배할 수 있지만 초다수 결의제는 법을 위배하는 건 아니더라. 됐죠? 1번 답이고요. 요것도 넘어갈게. 요것도 이제 보기만 하면 이렇게 정리만 잘하면 바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9번도 봐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얘들아, 문제가 만들어질 때 봐봐. 자, 발행 주식 총수는 100개지. 근데 산정할 때 일단 뭐는 뺀다고? 자사주는 빼지. 그죠? 적용하면 돼. 자사주는 빼지. 그러면 아까 발행 주식 총수에서 자사주 빼면 80개 남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20 이상이면 되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참석이네. 그죠? 얘네들이 참석인데, 지금 참석이면은 뭐 37, 40, 60, 70. 그죠? 미참석이 10이니까. 그죠? 이게 70인데, 그럼 70에서 35 이상이면 되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지금 또 누가 들어가 있어? A하고 B는 이사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 70 안에서도 다시 또 A를 선임할 때 17표는 포함이 될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런데 A에 대한 급여를 결정할 때는 17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여기 나왔었, 아까 그 정족수 할 때 나왔었잖아. 여기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야. 정리만 되어 있으면 적용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럼 다시, 발행 주식 총수지, 자사주는 빼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산정은 80부터 시작이 돼야 돼. 그죠? 80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80부터. 자, 그리고 출석한 게 70이잖아. 출석한 게 70이면, 이사의 선임과 해임 또는 이사의 월급과 관련된 게 A일 때와 B일 때 각각 산정되는 개수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것만 더하거나 빼면 나머지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넘어갑니다, 얘도. 자, 그 다음에 얘도 봐봐.
자, 어떤 애가 주식을 사는데 얘들아 봐봐. 자, 1월 2일에 4.5%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렇게 4.5포인트 증가하면서 보유한 게 4.5니까 최초 거래네. 최초 거래인데 5%를 안 넘었지. 신고할 게 없는 거야. 그런데 1월 17일에 6.5포인트를 더 사서 11%가 됐으니까 5%가 넘었지. 그러면 이때 신규 보고가 들어가야 되고 5%가 넘었으니까 신규 보고가 들어가야 되고 동시에 내가 일반 투자인지 경영 투자인지 같이 보고를 해야 돼. 그리고 1월 30일에 내가 가진 보유한 주식의 1.5%를 팔아버렸거든. 그죠? 그러니까 팔았으니까 9.5포인트가 됐지. 그럼 이 9.5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변경보고 같은 경우는, 변동보고 같은 경우는 1% 이상 변동인데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니까 1% 이상 올라도 변동보고 내려가도 변동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1.5포인트 내려갔으니까 두 번째 변동보고. 그리고 세 번째 지분 증가율은 없었는데 이 새끼가 9.5%를 가지고 야, 나 이제 일반 투자 안 하고 나 경영 한번 참가해 볼래. 그러면 목적이 변경됐지? 그러면 변경보고. 그 상태에서 주식이 5.5포인트가 더, 얘가 경영에 참가한다고 하고 주식을 더 샀잖아. 그럼 이 사회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 새끼가 적대적 인수하려고 그러나? 이 준비시키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5.5%가 높아졌으니까 이때는 다시 또 변동보고가 들어가면 되겠지. 되시죠? 그 흐름만 좀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자, 일단 독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 뒤에 독서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너희들 울 것 같아서 조금만 쉬었다가 문학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좀만 쉬었다 갈게요. 보통은 저번 지난주에 과제로 나갔던 게 수업에 하거든. 과제를 안 하고 수업. 자, 보자.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 이쁘게 하고 하는데. 또 변신하려고. 자, 보자. 자, 문학 쪽 한번 가볼게. 일단은 좀 몇 개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시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이 지금 여러 번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봐봐. 지금 일단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범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시험지별로 자연, 인문 계열별로 이제 출제 양상에 대한 이야기도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잠시만. 그래서 오늘 이제 시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하고, 뒤에 시점에 대해서 복습을 조금만 하고요. 그리고 오늘 좀 저번 주에 했던 거를 복습 테스트를 좀 보도록 할게. 그래서 지금 특히 독서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걸 내가 알아. 그리고 이제 아침에 독서를 이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표정들이 좋지가 않죠. 지금 막 눈으로 막 나한테 막 쌍욕을 날리고 있고, 그죠? 입으로는 못하지만, 지금 그런 표정들을 보면 다 알고 있는데 이거 극복 못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쫄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이해의 문제가 아니야.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을 내가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 그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에서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시를 볼 때 항상 이야기했던 게, 일단은 첫 번째가, 시를 볼 때 내가 얘기했던 게, 잘 봐봐. 첫 번째가 모든 시는요, 일단 화자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대상으로 들어가. 예전에는 화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물어봤어, 수능에서도. 근데 약술에서는 화자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바로 대상으로 들어가는데,
이 시적 대상이라는 게 화자가 집중하고 있는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추운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대상은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외부의 그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 근데 어쨌든 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 얘기이기 때문에 내 얘기를 해도 나한테 가는 거고 다른 걸 갖고 얘기해도 나한테 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게 되냐면 그 대상에 대한 속성이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속성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힘들다, 나는 지금 큰일 났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의 수에서는 역시 뭘로? 자연문을 통해 이야기하게 되고 자연문을 통해 이야기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비유와 상징을 통해 이야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시적 대상의 상황이고 이 상황에 대한 반응이 나오면 결국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결국 이제 그 시의 주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시에서 어려운 건 요건데 요거는 사실 약술에서는 거의 매번 물어보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내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상황을 알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상황을 아는 게 좋을까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이 상황을 볼 때 항상 우리는 지향을 위주로 봐야 돼. 지향하느냐 지향하지 않느냐. 이거를 너희들이 되게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적용을 시키지 않고 그냥 이론적에서 이론이 저런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백날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걸 자꾸 어떤 식으로든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적용을 해보려고. 그래서 지향한다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얘는 뭔가를 원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뭔가를 바라는 거지. 그럼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얘들아 뭔가를 원하고 뭔가를 바란다라는 말은 결국 다시 말하면 얘는 현재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뭔가를 원해 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상은 현재 나한테 없는 거잖아.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부재 상태라고 하고 내가 원하고 바란다라는 말은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이 아니라는 말일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뭐가 돼? 결핍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보게 될 시의 90%는 지향을 하고요. 지향을 한다라는 말은 원하고 바라는 게 있는 거고요. 원하고 바라는 게 있다라는 말은 현재 부정적이고 필요한 게 없고 뭔가가 결핍된 상황이다. 요 느낌으로 너희들이 이제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내가 지향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선생님이 요걸 이제 요렇게 도식화를 많이 시키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가려고 하는 건데, 자, 봐. 시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러프하게 보는 게 되게 필요해. 이게 수능적 마인드, 논술적 마인드로 볼 때는 러프하게 보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자, 우리의 현실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그래? 이상으로 가려고 하지. 이거 지금 여러 번 얘기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여기로 가려고 하는 게 내가 지향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말은 현재 화자는 여기 있다는 소리야. 여기서 어디를 가려고 그래? 여기를 가려고 하는 거야. 그게 지향이라고. 그래서 시에서는 이 지향이라는 게 뭐 방향성이나 아니면 이동성으로 나오는데 이 방향성이라는 게 그냥 뭐 동쪽 가리킨다, 서쪽 가리킨다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뭔가 사랑해. 그를 향하고 있는 거잖아. 그 사람을. 사랑해. 뭐 그리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시에서 형상화될 때는 이게 뭐 남녀관계로 형상화될 수도 있고 또는 물질적인 걸로 형상화될 수도 있는데 시에서 얘들아 만약에 뭐 사랑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때 머리에서 남녀간의 관계 뭐 이런 거 떠오르면 그 새끼는 고3이 아니에요. 고3이 아니라고. 그래서 시에서 뭔가 사랑해. 그럼 뭐 하는 거야? 원하고 지향하는 거야. 그렇게 바꿔서 너희들이 그냥 러프하게 퉁치셔야 된다. 그런데 봐. 여기에 있는 이 이상이라는 거는 봐봐.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 야, 나 그거 좀 했으면 좋겠어. 그거 좀 이상적이지 않냐? 좋다라는 말이지만 사실은 뭐야? 비현실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이상을 지향하다가 쳇바퀴 돌다가 죽는 거야. 자, 핸드폰 사고 싶어. 핸드폰 사면 온 것 같지만 다시 일로 가서 차 사고 싶어. 사면 온 것 같지만 다시 일로 가서 집 사고 싶어. 계속 쳇바퀴 도는 겁니다. 이게 계속 쳇바퀴.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형상화야.
그래서 형상화는 다시 말하지만 얘는 뭐다? 그렇지. 자연물. 그죠? 그래서 자연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나 상징을 통해 드러내는 건데, 사실 여기서 이게 읽는 방식에서는 1번하고 2번이 제일 중요한데, 실제 약술, 논술에서는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도 그냥 너희들이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물어봐. 화자가 현재 부정적인 상황이야. 시에서는 이 부정적인 상황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려고 해? 자, 부정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시어 찾아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거야. 그죠? 현재 화자는 뭔가 부정적이야. 원하는 게 있어. 그걸 형성하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시에서 찾아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독서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본인이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문학은 수업 때 집중하고 복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 자, 보기에서 말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시가 주는 감동은 형식과 내용의 조화인데, 이게 지금 이게 그냥 눈으로 그냥 읽었을 때랑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거든? 자, 예를 들어서 형식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써져 있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의 문제야.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되는 게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다라는 말은 서로 상응한다, 조응한다, 대응한다, 긴밀하다, 잘 어울린다. 자, 다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전달하느냐가 이게 잘 연결될 때 그때 우리는 야, 이 시 감동적이다. 자, 이 시 내용이 너무 좋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자, 내용 바뀌지? 근데 문제는 역설이라는 게 있거든? 자, 우리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 무언가를 모순되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표면적으로 볼 때는 뭐야 이거? 말이 안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역설법을 쓰게 되면 형식과 내용이 조화가 아니라 부조화가 돼버리는 거야. 부조화가. 자, 예를 들면,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럼 역설법이 왜 그러냐? 겉보기에는 모순돼. 이거 말이 안 돼. 뭐야, 이 개소리인가? 근데 그 안에 진실이나 진짜 의미를 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시는 형식과 내용이 잘 어울려서 거기서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역설은 이게 아니라는 소리야, 지금. 이게 조화가 아니라고. 그럼 역설법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얘들아. 자,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으면 조용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죽으면 뒤지는 건데, 뭐 살아, 이거. 아니, 사랑하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떠나? 이거 말이 안 되잖아. 형식하고 내용. 형식이, 이런 게 형식이야. 얘를 표출하는 거.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형식과 내용이 부조화를 이룬다. 자, 그래서 역설을 통해 일깨우는 새로운 인식, 즉 일반적으로는 형식과 내용이 어울려야 되는데 역설법을 쓰게 되면 이게 부조화라서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강조된다. 이거야. 이 얘기 하는 거야. 이 얘기를 이렇게 약간 볼 때는 쉬운 것 같은데 하나하나 까서 뒤집고 들어가면 이게 내용이 쉽지가 않다는 소리지. 그죠? 자, 그래서 가는 시인이라는 존재. 그럼 가에서는 뭔가 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나 보네. 그거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다. 그럼 빨리 찾아야 되겠지. 얘를 통해서 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매미 울음이 가진 의미. 그럼 뭐야? 매미를 통해서 시인을 얘기하려고 하고 그 매미가 우는 매미 울음이 어떤 역할을 가지는지 역설을 통해서 알려준다. 자, 두 번째. 나시는 모란과 연관된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반복 변주하면서 모란이 피고 지는 자연의 섭리라고 나는 이건 밑에 다시 이야기할게.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시는 모란을 통해서 정서 태도 반복 변주 자연의 섭리를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가시와 나시의 공통점은 둘 다 뭘 쓰고 있다. 역설법을 쓰고 있다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로 들어가기 전에 자, 여기 봐봐. 선생님 이게 왜 도대체 매미로 했을까?
왜 내가 매미로 했을까라고 선생님이 찾아봤는데 요거 찾아보다가 좀 더 쉽게 하려고 초등학생이 뭐 탐구 생활 뭐 한 거 그거 내가 모범답안 갖고 와봤어. 초등학생이 찾은 거야. 자, 매미. 왜 매미를 시인에다가 접목시켰느냐? 요걸 보면 알 수 있어. 봐봐. 암컷 매미는 이거 초등학생이 쓴 거예요. 나무 껍질에 알을 낳아요. 초등학생 같잖아. 이 알은 나무 속에서 1년 있다가 다음에 여름에 부화한대. 오, 골 때리네. 알을 낳는데 1년 있다가 부화를 한대.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바로 땅속으로 들어가 나무 뿌리의 즙을 졸라 빨아먹으면서 평균적으로 5년 정도 살아요. 아, 그럼 얘가 애벌레, 알에서 애벌레가 될 때까지 6년이 걸리네. 그죠? 그리고 애벌레는 땅 위로 올라와서 나무에 매달려 껍질을 벗기고 껍질을 벗고 껍질을 벗는 누에고치 같이 껍질을 벗는데 껍질을 벗는 거는 애벌레에서 매미로 변화하는 거. 일종의 뭐 아까 얘기했던 변신 모티프네요. 그죠? 변신하는데 6시간밖에 안 걸려. 그리고 껍질을 벗고 나온 매미는 몸을 말린 후에 막 날아다니고 울기 시작해요. 이렇게 성충이 된 이후에는 근데 6년 동안의 내재화된 기간을 거쳤지만 실제로 얘가 사는 건 한 달이야. 6년 동안을 준비했는데 얘가 울음을 우는 건 한 달이라고. 이걸 시인한테 연결해봐. 시인도 시를 쓰기 위해서 습작의 과정을 거치고 이런저런 시를 쓰고 뭐 고난도 겪고 실패도 겪다가 진짜 진정한 시를 쓰는데 딱 한두 편만 남기면 그게 성공이란 소리. 얘가 6년 동안 준비해서 한 달 울었듯이. 그러니까 이게 시인하고 매미가 뭔가 교묘하게 연결되는 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인들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자, 뭐 어쨌든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볼게. 자, 들어가 보자. 자, 그리하여. 자, 매미가 5년 동안, 6년 동안 준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지? 근데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자, 6년 동안 알에서 애벌레로 살다가 이제 나무로 간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울잖아. 근데 문제는 얘가 나무에서 울음을 울는 건 한 달밖에 안 되고 바로 떨어져 뒤진다고 나무에서. 그래서 너들 가을쯤에 보면은 그냥 나무 밑에 매미들 자빠져 있는 거 많이 보인다고. 그죠? 그러니까 맴 울다가 그냥 떨어져 뒤진 거야.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날까지 흙 속에서 날개가 또는 입이 맴 하다가 입이 부서져서 푸른 등을 땅에 대고 눕는 그날까지 매미가 죽는 거지. 그렇게 매미가 나무 위에서 울음을 우는 거는 야, 뭐야, 나 이거 6년을 기다렸는데 한 달밖에 못 살아. 아우, 씨발, 짜증나. 그래서 우는 건 아닐 거야. 그죠? 내가 6년을 준비했는데 한 달밖에 못 살아? 와, 졸라 억울해. 울어야지. 맴 하고 우는 건 아마 아닐 거라고. 한 줄기 빛도 없는 흙 속에서 나무 뿌리에. 자, 그럼 여기는 누구 얘기했어? 매미 얘기 나왔지? 그리고 지금 뭐로? 의미를 연결시키고 있어, 매미로. 시인으로. 한 줄기 빛도 없는 흙 속에서 나무 뿌리에 입을 대고 목청을 기른, 사실은 매미겠지. 그 매미를 지금 시인에 연장시킨 거야. 벗겨진 허물들이 습작기의 원고로 쌓이고, 그죠? 매미가 허물을 벗은 게 마치 시인이 습작, 연습하고 막 수많은 시를 쓰면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버틴 그 시간으로 지금 연결시킨 거야. 그래서 음지에서 올라온 그는 남은 젖을 빨다가 지친 아기처럼 마침내 나무 등거를 타고 오르게 되는 거지. 나무 등거를 타고 이제 오르게 되는 거야. 그때 매미는 거칠은 나무 껍질에서 부드러움을 발견한 걸까? 6회의 긴 침묵. 이거 알고 쓴 거네, 이 아저씨가. 견딘 자에게만 목청을 주는 세상. 그죠? 그래서 목청은 뭐야? 매미라면 울음이고 시인이라면 진정한 시가 나온 거죠. 실록의 이 거친 물결 위에 누워 마지막 허물을 벗기 위하여 마지막 허물을 벗어서 매미가 되고 시인이 되면 울음을 울게 되고 시를 쓰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오른 거란 소리야. 그래서 오른 거고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울음을 우는 거지. 6년을 기다렸다 나무에 올라가는데 씨발 한 달밖에 못 살아 맴 그게 아니라고.
매미는 목청으로 다른 매미들을 또 모으고 그 울음소리에 암매미 떼가 날아온 저녁에 사랑은 짧고 한 달밖에 안 되니까 그 사이에 또 다른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뭔가 교미를 해야지 거기서 또 알이 나올 거 아닙니까? 새로운 애벌레들의 행진. 그리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눕는 날에는 자, 나무에서 떨어져 눕는 날은 죽음이잖아. 근데 그때 거기서 뭔가를 얻는다. 죽음은 끝인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뭔가가 생성되고 있는 거 아니야? 두 개가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모순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역설이야. 아까 역설은 뭐라고? 모순돼. 표면적으로는 모순돼. 다시 말하면 형식하고 의미가, 내용이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안에서 뭔가 진실, 그죠? 인고의 세월을 견딘 자만이 뭔가 엄청난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진실을 알려줬잖아. 진리를 알려줬잖아. 그래서 이게 역설. 근데 표면적으로는 어이 뒤지는 건데 뭐가 만들어지는 게 말이 돼? 말이 된다라는 거지. 진리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볼 때 이 시 같은 경우는 봐. 아까 이런 보기를 주는 거지. 약술이라고 쳐봐. 보기를 주는 거야. 보기를 주고 이걸 알려줘. 이걸 알려주고 이 보기를 내용을 좀 일부 변형을 해. 그리고 역설을 통해 일깨우는 새로운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가시에서 역설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알려주는 부분에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써라 하면 그리하여 하고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선생님이 지금 이거 여러 군데 학원 다니면서 쭉 문제를 풀려보면 지금 너희들도 문제 풀렸잖아 저번에. 그죠? 지금 되게 좀 답답한 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좀 안심하라는 소리야. 그죠? 너희들 안심하라는 소리인데 뭐냐면 지금 약수를 너희들만 한 선생님이 지금 학원을 7개 나가요. 약술 논술만 7개 나가. 다른 학원이 7개인데 그 학원들을 쭉 보면서 내가 테스트도 해보고 해보면 전부 다 뭐가 문제냐면 수학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한테 욕하는 거자 동시에 안심하라는 소리인데 욕을 먼저 하면요. 수학을 너무 못해 너희들이. 너무 병신이에요. 그죠? 듣고 있어요? 아니, 또 아닌 척 하고 있지 마. 에이씨, 알잖아. 그치? 그죠? 자, 우리 변신 모티프 듣고 있어요? 자, 수학이 너무 병신인데 근데 안심하라 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지역도 똑같아. 뭐 강남이라고 졸라 잘할 것 같니? 뭐 분당 가면 애들 열심히 해서 잘할 것 같니? 똑같아요. 그냥 다 병신이야. 자, 수학을 너무 못해. 이건 지금 너희들이 현실이야.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근데 다 못해. 이 말은 뭐야? 기회가 있다라는 소리잖아. 남은 기간에 빨리. 그죠? 이걸 열심히 해야지. 아, 나 이거 수학 안 되는데 계속 이러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수학이요. 작성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아예 답지가 텅텅 빈 게 되게 많아. 근데 이게 시험날 더 심할 거라고. 왜냐면 시험날에는 너희들은 준비라도 하고 왔지. 준비 안 하고 온 새끼가 부지기 쓸 거라고요. 올해 경쟁률이 50% 넘을 거라. 장담하는데 50% 넘을 거야. 올해 내가 볼 때 올해 갇혔는데 100억 찍을지도 몰라요. 수시장사 해가지고 나쁜 말로 하면. 그죠? 그러면 50%가 넘을 건데 실제로 여기서 3등급 못 맞춘다니까 하나를. 그죠? 그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지금 방학 때 너희들 학습량을 늘려야 된다라는 게 국어하고 수학 과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최저 맞추셔야 돼요. 방학 때 거의 한 과목은 최저에 맞게끔 끝내놔야 돼. 특히 탐구하는 친구들은 방학 때 한 바퀴 이상 돌려야 돼요. 탐구로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 요 50%에서 25%가, 그러니까 50명 중에서 25명이 50대 1 넘을 거라고? 50명 중에서 25명이 최저 하나를 못 맞출 거라니까? 25명이?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정말 피토할 노릇이죠. 이렇게 나랑 여름에 더운데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졸린데 꾸벅꾸벅 차오면서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데 최저 못 맞추면 시험 보러 못 간다는 소리잖아. 물론 최저 없는 대학교도 있겠지만. 그죠? 그래, 최저 하셔야 돼. 그래서 봐. 두 번째 내가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어를 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방금 봐봐. 역설법이 쓰여서 형식적으로는 모순되지만 진리와 의미를 삶의 어떤 그 순환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부분에 첫 어절, 끝 어절, 차저절하고 쓰라고 하잖아. 근데 진짜 나랑 공부하는 애들 중에 반 정도가 다 이렇게 해서 첫 어절, 끝 어절 쓰라고 하는데 그리하여 나무에서 목청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쓴다니까? 이게 얘들아, 봐봐.
이거 선생님 그러면은 첫어절 끝어절 쓰라고 해도 이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간 거니까 맞는 거 아닌 거 틀린 거야 이건 부분 점수도 없어. 그냥 빵점이에요. 그냥 빵점. 그러면 첫어절 끝어절 써라. 그러면 첫어절 하나 끝어절 두 개 벌써 부분 점수 두 개잖아. 빵점이라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써놓고서는 지가 뭐 잘한 줄 알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니 지금 고3인데 어절 단위를 모르는 거야. 아니면 지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주관식, 객관식 문제만 계속 풀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뭐가 없냐 하면 그냥 문제 있으면 바른 거 틀린 거 요것만 신경 쓰고 문제를 안 읽어. 지금 너희들의 습성이. 지금까지 12년 동안 그렇게 공부해왔기 때문에 문제를 안 읽고 맞잖아. 문제 안 읽고 바로 선지 들어가잖아. 문제를 안 읽고 바로 선지 들어가니까 지금도 약술논술하고 논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요. 그냥 바로 보기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 찾으라고 할 때 지 맘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시면 곤란하다라는 소리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원래는 8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모의고사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그 점수가 좀 너무 좀 안 맞춰져 가지고 그래서 뭐 시점은 내가 다시 공지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학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국어 문제 풀 때 그냥 여태까지 하던 방식대로 푸시면 안 되고 꼼꼼하게 다 보시면서 조건 확인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최저입니다. 국민대 쓰는 사람 2합 6이잖아. 가천대 1합 3이고요. 그죠? 1합 3이고. 이 최저 방학 동안에 내가 진짜 다시 얘기하지만 너희들 9평 때 최저 원하는 거가 안정적으로 최저가 못 맞춰주면 진짜 9월, 10월 달에는 최종부 열심히 하셔야 돼. 근데 9월 달에 보고 다시 시작해야지 미루시면 안 되고요. 방학 때 하셔야 됩니다. 방학 때. 자, 여기 3류는 그래도 조금 늦게 개강한 편은 아니에요. 늦게 개강한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빨리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복 합격자가 반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그 말은 약술로, 논술로 내가 2개 이상은 붙어줘야 돼. 약술 하나 쓰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3개 이상은 쓸 거잖아. 최소 2개 이상은 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논술에서 2개 이상 합격이 나와줘야 된다니까. 아니면 너희들 또 학교 선생님이 교과하고 학종 쓰라고 할 거 아니야. 그죠? 이거를 지금 보면 선생님 부천 쪽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 정률에 오래 있었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강의 처음 할 때만 해도 인천이요. 전국에서 학습 성취율이 제일 낮은 동네였거든요. 여기 인천이잖아. 제일 낮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인천이 그런 동네가 아니야. 특히 인천이 학종 잘 써주는 동네로 조금 많이 요새 좀 올라갔어.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조금 이제 알아보면 요새 인천은 좀 선생님들이 공부 많이 인천 선생님들이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학종 잘 써주신다고. 근데 문제는 이거 봐봐. 지금 여기에서 봐. 4등급이 넘어가잖아. 그죠? 이제 너희들 수시원서 쓸 거 아니야. 선생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선생님들이 어떤 전략을 쓰는지 내가 말해줄게. 4등급이 넘어가면 일단은 수도권에는 쓸 데가 수원대밖에 없어요. 근데 수원대 빼고는 뭐 약간 뭐 종교 학교들 있지? 그죠? 종교 학교들. 뭐 물론 삼육대도 종교 학교긴 하지만 뭐 KCC라든가 뭐 그리스도 대학교라든가 뭐 요런 데밖에 안 나. 안양대 뭐 요런 거밖에 안 나올 거야. 그 4등급 정도에서 그래도 좀 특이한 경우 딱 4다. 그러면 뜨는 게 수원대 좀 뜰 거예요. 딱 마지막으로 그것도 수원대 문 닫는 정도가 뜰 거고 또 뭐가 뜰 거냐면 서경대가 나도 좀 놀랐는데 서경대가 작년에 그러니까 25학년도에 서경대가 교과에서 4등급이 떴더라고. 한 번도 뜬 적이 없어. 그렇지?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하는 4등급은 너희들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등급이 4등급인 거고 실제